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가가 대체 왜 폭락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년간의 정치 역사 속에 답이 있다. 폭락 전에 발생하는 사건들, 폭락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폭락 후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경제의 흐름과 패턴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국 정치만 보면 안 된다.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그들의 시각과 행동, 속임수, 패턴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전문가, 세계 정치, 정권가에서 지금 이런 두 가지의 극 상반된 내용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락일 것이다. 사상 초유의 버블 폭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저는 후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버블 폭등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경제 시세를 움직이는 손을 다시 한번 보자면 150년간의 흐름의 패턴이 이 관찰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답이 나와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 채권이 폭락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히틀러, 독일 히틀러와 로스차일드가의 공동작품인데요.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영국 채권이 거의 1파운드까지 폭락해버렸던 경우입니다.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 사상 초의 재화를 벌어들이게 되죠. 밑바닥까지 폭락했을 때 모든 영국 채권을 사서 1경 정도의 자산 버블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2차 영국 채권 한번 폭락하고 가짜뉴스에 당했다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고 경제학자들이 막 이런 논문도 많이 쏟아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번의 공포 전략을 동원한 조지 소로서 헤지펀드한테 또 당하게 됩니다. 또 영국 채권이 또 폭락을 했어요. 조지 소로스는 이번에 거의 이틀 만에 2조 정도 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폭락을 위한 공포를 만들어냈고 그 흐름에서 금, 원, 채권, 금리, 부동산, 정시가 그들의 돈놀이 목표가 되었다. 그런 관점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셔야 된다. 오늘 시간은 개괄적인 것밖에 못 보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전기기관, 철도 산업이 모든 사회의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되던 산업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부가 유럽, 영국 중심의 사회에서 미국 중심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원유가 철도산업은 뭐예요? 석탄산업이죠. 석탄산업 사회를 원유 사회로 바꿔놓은 턴라운드 시킨 기준점이 됩니다. 철강산업 달러로 이전됐죠. 자, 원유 철강산업 달러로 이전된 시기를 보면 이 당시에 자동차 내연기관이 탄생을 했고요.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느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모든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떡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생산되는 범위가 한 2% 5%밖에 안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98% 95% 정도 증가를 한 시점이 됩니다. 적잖은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대체 무엇을 노리는가?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 그리고 화석 에너지 기반 사회에서 미래기술 에너지 사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원유라는 이 굉장히 큰 재화가 이제 끝나고 다른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이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이제 탄생을 했고 지금 4, 5년 차가 됐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자율주행 차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한 상황이죠. 그 과거에 말하면 철도 산업이나 철도 관계된 이런 산업에 투자를 그 95% 이상 하고 있던 시점에서 갑자기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유나 뭐 다른 산업에 투자가 돼 있고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붕괴를 시켜야지만이 화석 에너지 기반 사회에서 미래 기술 에너지 사회로 가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입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기준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재화를 이 기준에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관점, 그들이 설계하는 관점이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버벌 공포와 붕괴, 시소의 법칙. 자, 이 사람들은 시소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그들이 탐욕과 계획은 돈의 흐름에서 나타난다. 이미 이 과거 패턴을 보면 항상 이 패턴이 나왔어요. 폭등전 저가 매수를 하고 버블 장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버블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일으킨 이후에 이 어떤 특정한 흐름, 자, M자, 꼭대기에서는 M자가 나오고 밑에 바닥에서는 대형 W자가 나옵니다. 자, W자가 나오는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이고요. 버블 막판에서는 이 M자가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주들을 보면 과거에 이 W자가 나온 이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M자가 출현하고 있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 주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일 수 있어요. 있지만 이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특성한 산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 에너지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 자, 반도체 산업이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설계한 곳에 반도체가 들어있냐라는 거죠. 반도체가 이미 30년 전에 이렇게 과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반도체에서 집중 투자를 하겠냐라는 관점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반도체 주식은 이 차트 분석 매매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관점, 단기 투자 관점은 세울 수 있는데 장기 포트폴리오에서는 다 빼버렸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5 같은 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폭락을 일으키면서 이 공매도를 쳐서 또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제가 뒷장에 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걸 매도를 하고 있는지 나타나는데요. 이걸 한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폭등을 시키는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요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이후에 또다시 또 특정한 버블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요 박스권 안에서 여기가 되면 좀 안 좋겠죠. 이 폭락 규모가 앞으로도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관점. 저는 대형 버블이 반드시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 경제 시세를 움직이는 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들이 가지고 노는 재화, 성격의 분석. 여기서 인터페이스, 장소, 공간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활용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과 정시 보면
달러하고 부동산 증시는 장소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집중된 관계가 굉장히 큰 거고요. 금, 은, 채권은 별 관계가 별로 없어요. 채권은 국가 채권이죠. 국가 채권, 회사채 이런 거는 또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채권은 관계가 없고요. 일본은 관계가 있고 일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역이나 뭐 장소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요. 부동산은 관계가 상당히 커져. 주식도 관계가 큽니다. 상관관계가. 하지만 주식은 정시 시장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거와 이 경쟁되는 관점이 있어요. 경쟁되는 관점. 그리고 금은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상승하는데 한계성이 있었다. 과거 지표를 보면 주가나 부동산은 이까지 올라갔다가 붕괴가 됐으면 금은은 항상 요까지 정도 올라갔다가 붕괴되고 요까지 올라갔다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지금 시세에 매수를 해도 금, 은, 달러 같은 걸 지금 매수해도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한계성이 과거 지표, 가장 많이 올랐던 과거 지표에 지금 70%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식 주식은 어떨까요? 정식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15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라인, 선상에 보면 더 내려갈지언정 결국에는 올라가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매우 길게 올라갔다가 매우 깊게 폭락했다가 몇 년 지나서 7년에서 20년 지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길게 올라갔다가 붕괴되는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잘못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죠. 부동산은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러 그 통화 투자 있죠. 화폐 투자 달러 뭐 엔화 마르크 뭐 이런 거 있죠. 유로화 채권 이런 관점 금원 달러는 주식 차트하고 달라요. 이 차트도 있거든요. 이놈들이 차트에서 저점 구간 박스권이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는 박스권에 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동산, 고가의 미술품, 골드, 금, 은, 실버는 없는데 안 적어놨는데 금, 실버, 원유 선물, 채권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그 자료에 보면 이 1%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매도를 해서 250조를 현금화했다. 최근 뉴스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언제 시작하니 말만 해. 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체 금까지 다 팔고 있냐. 자, 금을 팔았던 시점이 몇 번이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IMF 버블 생기고 폭락했죠.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엄청 많이 폭락하는 시점이죠. 이때 자,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져가지고 또 폭락했죠.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자세히 보시면 금달러 가격이 이까지 올라갔던 금달러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폭락했던 지점에서 제일 폭등을 많이 했다가 다시 폭락합니다. 안정화가 되면 먼저 폭락합니다. 폭락했다가 또 얘들이 폭락하니까 또 이렇게 폭등했죠. 근데 과거에 IMF 터진 이후에 금달러 시세가 여기 100이라고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는 70이고요. 지금도 70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못 올라가나? 거의 못 올라갈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큰 손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얘네들은 금 달러는 이 폭등하는 시점. 갑자기 폭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시점 초입부에서 매수를 해요. 왜냐면 이때가 가장 저점이니까 금달러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걸 관찰을 못하면은 여기서 사야지 금달러를 여기 가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폭등 시작하면 얘들이 폭락하거든. 이런 관점에서 금달러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연행이 과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연방준비연행이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시절이 아닐 때는 이 모든 법을 일으키고 폭락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이상한 약간의 뭐 제스처럼 채워줬지만 가만히 있다가 이 폭락한 바닥권에서 뭔가를 계속 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과 IMF 이게 BIS인가요? BIS인가? BSI인가? 제가 이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과 IMF가 뭔가를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패드와 이 두 개 기관하고 전혀 조금 상반된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의 부자들 이상한 행동 또 보면 레이 달리오, 오렌 버핏 여기 없지만 조지 소로서 뭐 이게 헤지 펀드사들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채권이 좀 이상한 행동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여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영국 채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영국 채권, 영국 산업 뭐 구조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완전히 똥값 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완전히 막 매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매도를 막 하니까 조지 소로스가 여기서 조지 소로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이게 폭락이 살짝 될 때 그 여기서 갑자기 얘가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폭락했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얘기자가 올인합니다. 영국 채권에다가 올인해서 이틀 만에 거의 2조 수익을 챙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했던 그 전에 인물이 또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런 짓을 했는데 얘가 지금 볼 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 존경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하고 똑같잖아요. 사탄 같은 사람은 무슨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까? 돈 악마죠. 이게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밖에 도살 곳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자, 이 3월달 그 3분기 작년 3분기에 이분들은 벌써 다 매도를 하고 금을 샀단 말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샀다가 이게 막 폭등하니까 폭등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막 진짜 큰 손들이 매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폭락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금값이 폭락했죠. 여기서 갑자기 뭐 한번 이야기를 달리고 이야기했어요. 뭐 금 같은 안전자산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폭락하니까 금밖에 투자할 곳이 없다. 나는 무조건 금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그때 이후에 금이 큰 손들 계좌에서 여기서 또 매도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M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벌써 40% 50% 올라왔습니다. 큰 손들은 벌써 여기다 다 매수를 때려놓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자, 금 시세가 어떤 특정한 재화의 시세가 이렇게 대형 M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이걸 일반인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차트거든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레이 달리오가 지금 이걸 만들어 가는데 일반인들을 꼬시고 있는 거야. 조지 소로스가 사기쳤던 거고 로스차일드가 사기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도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모든 바보들을 일반인들, 그러니까 개미들,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다 알고 있지만 전 세계의 바보들은 90%나 되기 때문에 이 재화 수익이 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원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150년 동안 이 똑같은 짓을 해왔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곧 폭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폭락하는 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라 안 오니까, 트럼프 때문에 올 가망이 없으니까 갑자기 코바라는 이 이상한, 맞죠? 이 재난, 그 천재지변 같은 거를 갑자기 벌어졌죠. 이게 희한하게 바이러스도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요건 그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출돼가지고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팩트만 보면 코바는 만들어진 바이러스예요. 그게 확장돼서 전염이 되고 금융위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벌써 그 몇 달 전에 전량 매도를 해서, 전량은 아니지만 50% 현금화해서 지금 사상 최대치 폭락하고 있는 재정 악화 중인 항공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냐. 3월 달부터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을까요?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이미 그들은 코바 사태 이전 2019년 3분기 이후에 준비가 끝났다. 현금화해서 폭락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들의 목표는 세계자산 리밸런싱이다. 부동산, 금, 달러, 가상화폐, 증시, 버블. 자, 부동산에 이제 투자될, 여기에 제가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냐면 금리입니다. 금리를 제로화 시키면, 제로 금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대출에서 부동산 사러 가죠.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라고 뭐 은행에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올랐어. 10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뭔 사건을 만들어 버리면 이 빚을 못 갚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게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1차로 들어왔던 사람들 있고 2차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2차로 들어올 사람, 3차로 들어올 사람이 계속 생겨야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 시세가. 근데 이 1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팔아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2차, 3차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럼 2차, 3차 들어올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따져보겠죠. 금으로 갈까? 달러로 갈까? 가상화폐로 갈까? 정시로 갈까? 그쵸? 근데 가상화폐는 벌써 무너졌어요. 그쵸? 1차로 무너졌고 그 다음에 금달러로 지금 들어오고 있었고 정시에도 들어왔었는데 정시가 지금 붕괴가 됐죠. 그러면 금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레이 달리오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벌써 매도를 하고 있잖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뭔가가 어디로 갈지가 벌써 보입니다. 그럼 가상화폐 아니면 정시인가? 지금 가장 많이 폭락한 게 가상화폐하고 정시인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 다른 것도 다 같이 한번 봐야 돼요.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가상화폐로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가지고는 화폐 개혁이 불가능하잖아.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이나 뭐 많죠, 이더리움이나 이런 비썸이나 이런 거 갖고는 화폐 개혁이 불가능해요. 얘하고 별개로 또 다른 아예 이 투자 가치가 없는 화폐 있죠. 달러처럼 움직임이 아주 적은, 없는, 이건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시세 차익은 살짝 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수익률이 거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화폐가 되려고 하면은 그 화폐의 변동성이 없어야지 화폐가 있는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는 거냐 가상화폐. 그러니까 국가만이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가 전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국가 간의 약속이 되는 가상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니라 사적인 사기업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지금 현존하는 가상화폐는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의 통용화폐, 국가적인 통용화폐로서 인정될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이 양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완전히 폭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오면 새로운 가상화폐, 국가들이 인정하는 새로운 가상화폐가 나오면 얘네들은 가치가 거의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가상화폐는 투자 가치가 없는 화폐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정시밖에 안 남았어요. 주식.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부동산도 굉장히 보화 상태고, 금달러는 큰 손들이 나가는 상황을 봤을 때 금달러는 그냥 안전자산에서 잠시 피해 있다가 어디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자, 2번 개인 국가 간의 개인과 국가의 자산 리밸런싱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특정한 한 곳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유도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과거 지표를 보면 이걸 계속했습니다. IMF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마찬가지고, 9.11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고, 브렉시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붕괴를 시킨 이후에 폭등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죠. 그럼 이거 다 주워 담은 사람은 누구였던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들의 목표는 세계 자산 리밸런싱이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로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금하고 달러는 요 빨간 라인입니다. 빨간 라인의 곡선만 그립니다. 이건 앞으로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매수할 시점은 요 바닥권에 닿았을 때만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매수하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자, 지금은 주가의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 다른 색으로. 주가의 자리는 여기거나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부동산은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자할 가치가 좀 없죠. 큰 손들조차도 지금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부동산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정시가 가장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 자원 버블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자원 버블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 4차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4차 융합기술 더하기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나 수소 원료 있죠. 수소 원료. 이런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원료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지금 되고 있다. 요거는 제 전망입니다. 코바 이후 2020년 이후에 대세 주도주 예측입니다. 자, 요게 제가 장기 패턴이 있고 단기 패턴인데, 요거 두 개는 약간 장기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여기 보면 세력주, 잡주, 뭐 진단키트, 마스크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한국에서 말하면 셀트리온 정도 되겠죠. 셀트리온 같은. 그리고 자, 요거는 중단기, 단기적 관점, 이 반등기죠. 반등기 수혜주를 말하는 겁니다. 반등기 수혜주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게임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점이 좀 있으니까 게임주를 일단 제껴두고요. 방송 콘텐츠, 한류 관련 있죠.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화장품. 자, 화장품도 조금 그렇고, 자, 제가 화장품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방송 콘텐츠, 얘들이 단기 요 폭락기 끝나고 난 뒤에 반등 폭등기가 좀 크게 나올 종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부분하고 오지 같은 경우에, 오지는 시점이 딱 명확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하나 제가 뺀 게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 있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지 장비주들하고 똑같아요.
장비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투자 기간이 딱 끝나면 주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시점까지만 얘가 상승한다고. 아시겠죠? 오지 장비도 계속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지 다음에 육지 나오고 육지 다음에 뭐예요? 육지까지는 계속 하겠지만 차세대에 뭔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이 주가들은 밀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작년 그 2019년도에 대상승을 했잖아요. 했다가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요때 뒤에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오지라는 거는 아직까지 3분의 1까지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지금 한 20개 기업들이 있는데 오지가 20개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아직까지 5개에서 한 8개는 수혜를 2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번 시점까지 지나서 몇 달 동안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DB 구축 있죠. 오지도 DB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애플 TV나 이런 방송 컨텐츠 대형 방송 컨텐츠 기업들의 DB 구축 관련한 수혜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요 똑같은 걸 겁니다. 오지처럼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그 뒤에는 다 버려질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장기로 갈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주 한두 개랑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뭐 이런 산업들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산업 공까지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관점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굉장히 지금 바로 여기가 내일 당장 사서 이게 팍 폭등한다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미국 상황이 있죠? 제가 조금 지워볼까요? 미국 정시가 문제죠. 미국 정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정시를 보면 안 되고요. 미국 정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 당장 상승할 재료가 뭐냐면 확실하게 상승할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코바죠. 코바 진정성입니다. 코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미국이.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과정. 한국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한국, 싱가폴, 대만,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되고 있죠. 요런 요 국가가 4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 4개 국가처럼 요렇게 미국도 이렇게 되고 이탈리아도 이렇게 되고 스페인도 이렇게 잡히면은 그때부터가 집중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요 과정을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미국 코바가 이게 진정성이 잡히는 구간에서부터 집중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잡히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제가 소공황이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 관점이 5월달, 7월달을 넘어가 버리면 미국 이걸 5월달이나 7월달까지 잡지 못하면 소공황 같은 게 올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보니까 IMF 있죠? IMF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OECD 국가에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정도만 플러스 성장률 유지입니다. 물론 이게 올해가 작년 전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맞아요. 마이너스 맞는데 플러스 성장하는 국가는 이 3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한국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의외로 그 중국 연동한 산업 구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약간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 최근 1분기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약간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MF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안정권이다. 근데 다른 국가, 유럽 국가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한국도 여기에 따라가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국은 좋다라는 것. 그러면 한국 주가가 많이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큰 상승 반등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 관점에서 야 한국 이거 생각보다 튼튼한데 그리고 최근에 110개국에서 한국 진단키트, 한국 그 소독약 이게 그리고 방진복 같은 거 있죠. 의사들, 의료진들을 위한 방진복 이런 거를 수출 주문이 110개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스템이, 한국 경제가 아니면 한국 제품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코바 상황 이후에는 한국 제품이 전 세계의 브랜드 가치가 폭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